지적인 면에서 그들은 다시 IQ와의 상호관계를 찾아냈지만 그것 역시 어느 수준까지만 성립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시하는 천재 엘리트 못지않은 잠재된 창의성을 가진 사람의 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창의적인 변명이 지적 능력이 에서 나온 거는 아니라는 걸 공감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근에 이제 IQ 외에도 EQ, SQ, AQ, AWS 같은 경우는 이제 고난 이런 뜻인데, 다양한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유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성과를 다른 사람과 타인과 차별화되는 요소로 좀 찾고자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최근 동양에서도 IQ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게 좀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흔히 말하는 천재라는 것들도 IQ와는 상관관계가 적다 정도로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디스티의 포스팅은 정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받고 싶은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려는 사람의 시도를 보여주는 흔치 않은 기록이기도 했다. 요 하디스트라는 작가죠, 화가인데, 이분이 5년 정도의 시간을 꾸준히 인터넷에 자기 그림을 올렸다고 해요. 올리면서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 점점 성장해가는 것들을 공유하고.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이런 형태거든요. 제 앱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서비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을 좀 공유하면서 기록도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구독자도 그리 늘지 않고 댓글도 없는 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록의 형태로 계속 좀 남겨두고 있어요. 다음 문구는, 에릭슨의 연구는 단순히 1만 시간을 반복해서 어떤 과제를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참 1만 시간의 법칙이 유행할 때 이런 내용들이 조금 소홀히 다뤄졌죠. 단순히 1만 시간을 하게 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된다. 그거를 보면서 저도 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10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을 텐데, 저는 제가 전문성이 그렇게 있다고 느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 있는 연습이 아니었구나, 그냥 했던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는 문구였습니다. 목적 의식이 없는 연습, 즉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연습하는 행위는 이미 자리 잡은 의식 활동을 더욱 구치에 떠냅니다. 대다수의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전문가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루틴에 빠져서 쇠퇴하는 이유가 여기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형태로 업무를 반복하면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기존의 거에 스틱 이렇게만 붙게 되죠. 형태에 고정되기 때문에 그걸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지금 앱을 만들면서 느끼는 것들은,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하면은 그냥 기존 방식을 따라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서 목적 의식을 갖고 어떻게 변화해서 앱에 영향을 줘야겠다는 것을 갖고 뭔가를 시도를 해야지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목적 의식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만들어진 뇌세포가 완전히 성숙하는 데는 8주가 걸리는데 그 기간에 뇌세포는 두뇌에서 가장 활동적인 영역으로 옮겨간다. 모르겠어요. 되게 그럴싸하죠. 이거는 영국의 택시기사 사례를 예로 들었던 건데, 택시기사들 길을 잘 찾죠. 기사님들이 버스 기사님들보다는 훨씬 관련된 뇌 쪽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요. 버스 같은 경우는 정해진 루트를 가는 거라고 하면, 택시 같은 경우는 최적화된 경로를 그때그때 판단해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뇌세포의 활동이 좀 다르게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한때 그렇잖아요. 좋은 습관이 들이려고 하면 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몸의 전체가 그런 식으로 반응하게 만드는데 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 같았는데, 이번에 나온 얘기는 8주. 그럼 이제 저는
코딩을 시작한 지 8주가 지났으니까 코딩이 좀 코딩을 잘하는 뇌가 좀 활성화되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난 8주간은 제가 어쨌든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고 다양한 방법을 좀 고민을 했다는 점, 그래서 전보다는 뭔가가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다는 점은 이 8주 동안의 이동, SF의 이동이 그렇게 틀린 말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좀 살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재들의 전유물로 보였던 창의성이 학습된 능력이며 목적이 있는 연습을 꾸준히 반복함으로써 그러한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모두의 뭐뭐 이런 거죠. 모두의 창의성. 근데 좀 모르겠어요. 또 모두가 다 창의적일 수 있다 라고 하면 다른 조건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는데, 물론 뒷부분에 조금 더 다른 요소들이 나오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크리에이터는 그 사람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얼마나 전향적으로 생각하는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드러내는 단순한 징표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다. 개인의 능력에 더해서 사회가 받아들여야 천재가 된다. 결국 알려지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보여야 천재로 인정받는다 라는 얘기인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약간 제가 의미가 좀 혼동되는 게, 천재, 크리에이티브 이런 것들이 약간 혼용되는 느낌이에요. 책을 이 부분을 몇 번 좀 다시 좀 보기도 했는데 명확하게 구분은 짓지 못하고 이해를 했어요. 제가 문해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져야 그 사람의 크리에이티브니스가 보여진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칙센트미아의 예를 들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도메인. 이 작가는 소재라고 표현하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환경에서 소재는 표준으로 간주되는 규범이자 관습이며 과거의 창의적 산물이다. 자기가 지금 새롭게 뭔가를 하는 분야의 기존 요소들,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해놨던 성과물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학습하고 경험하고 노력해서 이제 자기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요소였고요. 두 번째 요소는 필드, 문지기.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것들을 픽업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군가 그 중간에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전 단계에서 누군가 게이트키퍼가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픽업돼야 된다. 근데 사실 요새 보면 인터넷 발달 혹은 모바일 서비스들의 발달 덕분에 이런 게이트키퍼들은 옛날처럼 한정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보다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기 유리한 상황인 것 같고, 실제로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좀 활동하는 게 보이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는 사회가 번영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창의성은 경제가 성장할 때 꽃을 피운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예술의 황금기였던 동시에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건 제가 동의하는 게, 문화만 보더라도 저희가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는 일본 문화가 어마어마했죠. 그때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데, 그 이후에 이제 일본 경제가 침체되면서 문화도 좀 같이 침체되는, 창의적인 활동의 어떤 결정체라고 해서 예술 활동들이 많이 좀 이제 저조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거 좀 공감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8, 90년대 일본 문화가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덕분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단순히 문화 경제적인 형태로만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경제적인 성과와 이런 창의적인 어떤 활동들이 좀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죠. 이제 개인이에요.
게임은 기교적인 재능뿐 아니라 미디어와 소비자가 문지기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실질적인 속성을 갖춰야 한다. 예술가로서 성공하려면 자신의 브랜드를 팔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브랜드의 가치를 갖는 개인의 어떤 밸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속성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되게 현대적인 의미의 천재에 대한 정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을 했고요. 이제 이게 그것이 전체 교집합이 되는 것이 창의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이제 창의성, 천재 이런 거에서 지금 계속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노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다시 말해 단순히 어떤 한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실험자들은 그 글자를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이다. 자이언스는 이런 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불렀다. 그의 연구 결과는 이후 의미 없는 말부터 예술과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로 입증되었다. 그렇죠. 익숙하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보면 변화가 있죠. 편안하게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노출의 횟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다음 문구에서 약간 반대되는 얘기가 좀 나와요. 또 다시 말이죠. 이게 다시 말이라는 표현이 많은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뽑아낸 게 좀 많은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해 학생들은 친숙한 그림보다 참신한 그림을 더 좋아했다. 노출 빈도가 그림에 대한 호감도를 떨어뜨린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이언스의 앞선 연구와 어긋난다. 새로운 연구에서는 친숙성보다 색다름이 더 인기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대상이 달라지면 반응도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같았어요. 그럼 이제 저가 만든 앱은 제가 제공한 서비스는 어떤 형태의 대상일 건지를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그냥 한자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대상인 건지, 아니면 예술작품, 그림이라고 해서 좀 더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는 서비스가 될 건지를 좀 잘 판단해서 노출 정도를 좀 변화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간단히 말해 도파민은 쾌락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라 동기신경 전달 물질이다. 도파민은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문맥에서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좀 괜찮은 상식 같아서, 도파민이 안 좋다는 어떤 인식이 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쾌락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동기를 부여하는 어떤 물질이다. 다음 편을 보면 쾌락을 찾기 위해서 동기를 자극하는 물질인 건가 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그 전에 어떤 SNS 플랫폼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의 성공 사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쭉 얘기 중에서 페이스북이 놀라울 정도로 스마트했던 점은 친구 맺기로와 찜하기로 사람들을 낚은 다음 유저들의 심리를 파악해가면서 천천히 기능을 추가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유저들이 이를 점점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작가가 얘기하는 이제 논리를 딱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예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익숙해지게 하고 또 다음 거 새로운 걸 살짝 넣고 그게 다시 익숙해지면 또 새로운 걸 넣고, 이런 형태로 조금씩 새로움을 넣어주는 것이 어떤 서비스의 성공 요인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보통의 소비자 스타트업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색다른 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저도 줄어든다. 그러나 페이스북 사용 지표는 꾸준히 오르막을 탔다. 페이스북이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정확한 지점에서 새로운 특징들을 밀어붙인 것이 주요했다. 말로만 그러고 있었죠. 진짜 본인이 얘기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어떤 스윗스팟,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진짜 어느 지점인지는 명확하게 얘기는 못해요. 종양 곡선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상단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새로움을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게 가미한 점은 좀 있어 보입니다. 페이스북이.
저희 서비스도 이런 형태로 좀 구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든 노래든 예술작품이든 어떤 것을 피상적으로 소비할 때 인간의 두뇌는 지적 여유를 갖고 심도 있게 소비할 때만은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과학자들은 이런 과정을 지각적 유창성이라고 부른다. 어떤 것을 처음 보거나 경험할 때 우리 두뇌는 열심히 작업한다. 그러나 이미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유려한 방식으로 대하고 따라서 두뇌도 대상을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처리한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정보를 손쉽게 처리하는 것을 실제 좋아하는 것으로 곧잘 혼동한다는 것이다. 그쵸?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긴장해서 뭔가 새롭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노력이 없게 된다면 마음이 편해지게 되고 당연히 지적 능력의 소모, 지적 에너지의 소모도 줄 테니까 좀 좋아하는 걸로 혼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 이거 봤을 때 이제 90년대 이제 한참 길보드 차트라고 했죠. 길거리에 이제 어떤 정품이 아닌 그 카피본들 노래가 많이 들리면은 그게 바로 이제 가요 순위 차트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말도 되게 좀 신빙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똑같은 경우가 제가 대학교 때 작곡을 했을 때 밤새 제가 노래를 반복해서 불렀을 때 좋아지는 거, 그리고 영상들 또 밤새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은 나는 재밌게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요 딱 얘에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1부가 이제 다음에 2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